아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떤 분쟁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을한테 집을 비워달라 그러면 을은 원칙적으로 집을 비워줄 수가 비워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을이 순순히 집을 비워주진 않겠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소송으로 갔다. 을이 집을 안 비워주면 병은 힘으로 을을 쫓아내지는 못하고 아까 스스로 힘으로 해결 못한다 그랬어요. 법원으로 달려가서 주택 명도소송이라는 걸 제기합니다. 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이 생긴 거죠. 그럼 법원이 이 둘을 해결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이 패소를 해요. 왜? 을이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더라도 기가 남았습니다. 나가면 나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하더라도 법에서는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은 어쩔 수 없지만 을은 집을 비워줘라.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주택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가 이 주택에서 현재 살고 있고 그걸 주택을 인도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저 주소지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대항력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자, 아까 다시 채권으로 돌아갑니다.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을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갑에게만. 그런데 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걸 갖추게 되면 을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갑이 아닌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저 소송이 붙으면 법원은 을한테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냐를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을이 네 지금 살고 있고요. 주민등록은 벌써 저 주소지로 옮겨놨는데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에 터잡아서 을이 소송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 둘 사이의 분쟁이 혼인과 같은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에요? 주택이라는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에요? 재산. 이 재산.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뭐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도 있을 수 있어요. 갑과 을이 혼인했어요. 혼인 법적으로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법률 관계가 성립을 해요. 좀 이게 계약이고 법률 관계다 그러면 조금 좀 차갑게 느껴지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래요. 헤어지면 남남이잖아요. 그렇죠? 둘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 괜찮은데 성격 차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헤어지게 되면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이혼하자 그랬다 해서 상대방도 기대했다는 듯이 이혼을 오케이 하지는 않을 거고요. 내가 왜 이혼을 해야 되느냐? 애들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인데 못하겠다 버티게 되면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이라는 걸 제기하겠죠. 그럼 법원은 이 둘 사이에 혼인을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법이 뭐가 된다? 민법이 된다. 이때 이 둘 사이 다툼, 돈을 둘러싼 거예요? 부부관계라는 가족관계를 둘러싼 거예요?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이에요. 이렇게 민법은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둘러싼 분쟁이나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민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요 재산을 둘러싼 것만 우리 시험법이에요. 다행히. 이것까지 우리 시험법이 들어가면 머리 깨져요. 친족, 상속 이런 게 들어가면 머리 터져요. 다행히 재산을 둘러싼 문제. 그리고 아까 재산에 관한 권리의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물권과 채권.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고 그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권리와 관련된 건데 그 권리가 물권과 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에 물권과 채권이 들어있게 됩니다. 자, 민법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민법은 이런 분쟁을 해결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걸 국가가 법을 통해서 해결하게 될 때 가장 깔끔하게 법을 만드는 방법이, 이런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해라. 이게 가장 깔끔하고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형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문제가 딱 생기면 형법을 뒤져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형벌에 처하면 되겠구나라고 분쟁 해결 방법이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법이나 민사처벌법은 둘 사이에 이런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럼 어떤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냐? 지금 얘네들이 다투고 있는 게 권리죠. 그렇죠? 병은 주택 소유권 갖고 을한테 나가라 그런 거고, 을은 임차권이라는 채권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각과 을이 다투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게 권리예요. 권리. 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라는 놈이, 반대면에 있는 게 의무라는 놈이, 권리 의무라는 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변경이 되고 소멸이 되는가, 여기까지를 민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민법이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 병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과 병이 주택 매매 계약을 했고 이걸 원인으로 하여 병에게 뭐가 생겼다? 소유권이 생겼다. 이런 형태로 규정하고 끝나요. 민법은 결국 민법은 조문 구조가 요러요러한 원인에 의해서 요러요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민법 조문이. 자, 이때 요 원인을 외웁니다.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 이렇게 불러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여기까지 됐죠? 일단 여기까지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아, 민법은 이런 걸 해결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구나. 두 번째, 민법은 구조가 어떠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결과가 생긴다 라는 구조로 보통 규정이 되어 있구나. 이럴 때 원인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 그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요게 법적인 용어예요. 법률 용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일단 민법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나와 있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법 기초용어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읽어 나갈 때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용어들입니다. 요거를 이제 오늘 머릿속에 딱 이해하고 암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앞으로 자주 써먹게 됩니다. 많이 보는 단어들이. 자, 먼저 나와 있는 게 선의와 악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 용어들. 우리 선악 그러면 굉장히 가치 판단이 개입된 개념이죠. 선이라 그러면 좋은 거고 악의라 그러면 나쁜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니고요. 선의는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경우고요. 요건 뭔가를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나가 알면서도 플러스 행동으로 옮겨. 그러면 고의라는 표현도 써요.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어떤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이 붙어 있으면 대부분 근처에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해나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딱 보여. 그럼 아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어디서 공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공이 튀어나오면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올 거다라는 걸 보통은 알겠죠. 알면은 보통 사람이 속도를 줄이지요.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을 막 해버려. 이런 걸 고의라고 해요. 고의. 그래서 애를 쳤다 그러면 고의로 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면서 감히 행동을 옮기는 걸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의 속에는 악의, 알고 있는 게 들어있어요. 악의하고 고의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어쨌든 악의는 알고 있는 것 자체고요. 고의는 알면서 감히 그렇게 하는 것, 이게 고의예요. 사람을 칼로 심장 부위를 쑤시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알면 보통 안 쑤시죠. 근데 쑤셔. 그럼 뭐예요? 고의살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선의 악의가 그렇고 악의를 포함하는 큰 개념이 고의라는 게 하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2번에 보면 고의나 과실이 있고 과오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행위에 의한 결과를 인식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인식하면서도 감히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과실이 문제가 되는데 과실은 한문으로 법적으로는 부주의를 말합니다. 부주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실수를 실수. 고의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람을 일부러 죽으면 고의살인죄가 되고요. 실수로 자동차로 쳐가지고 죽으면 과실치사가 되겠죠.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실은 잘 보세요. 요게 둘이 더, 요게 모르고 있는 경우.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근처에는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말을 못 봤어요. 표말을 못 봤다면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걸 모르겠죠. 표말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항상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담 같은 게 학교 담 같은 게 보이고 그러면 아 여기는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표말이 있나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살펴보질 않아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걸 몰랐다면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살펴봤더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제대로 살펴보질 않아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걸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걸 과실이라고 해요. 그거를. 다시 말해서 과실은 모르고 있는 경우인데 부주의한 거예요. 즉 과실이란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거를 법에서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조문이나 교과서에 알 수 있었다 라는 말이 나오면 결론은 몰랐다예요. 몰랐지만 부주의했다 이런 거예요. 반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편말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죠. 없다면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편말 자체가 없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조심을 해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과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형법은요. 고의하고 과실을 다르게 취급한다 그랬어요. 아까 사람을 일부러 죽이면 고의살인죄고요. 실수로 죽게 하면 과실치사를 해서 형량 자체가 달라요. 과실치사는 사형이 없어요. 법정형에. 그러니까 형법은 고의와 과실을 다르게 취급을 하는데 민법은 요거 한 세트 하고요. 이거를 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민법은 조문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요?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돼요.
이걸 보통 가취 취급을 해요. 가취. 그래서 대부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세트로 나옵니다. 대부분. 물론 아닌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가취 취급하는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경우가 예외겠죠. 그 예외가 또 시험 문제 나와요. 어쨌든 오늘은 선의 악의의 개념과 두 번째 악의를 포함하는 고의라는 개념, 세 번째 선의가 무과실 과실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 무과실과 과실의 차이. 무과실은 조심해도 모르는 거, 과실은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 네 번째로 과실을 조문해서 뭘 한다?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말한다. 다섯 번째로 우리 민법은 선의 무과실이 한 세트가 있고 악의 또는 과실이 한 세트가 있고, 원래 요것도 선의 때문에 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악의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이 한 세트다. 그거를 조문에서는 흔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법률 용어입니다. 세 번째가 이 부주의가 원래는 과실로 끝이 나요. 원래는 과실로 끝이 나야 되는데 이 과실이 또다시 둘로 쪼개지는 게 있어요. 경과실하고요. 중대한 과실하고요. 뉘앙스가 어때요? 경과실은 사소한 부주의 뭐 이렇게 되겠죠. 중대한 과실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이렇게 될 거예요. 중대한 과실은. 왜 이걸 굳이 구별하냐? 대부분은 여기에서 끝이 나요. 법 조문이 대부분은 과실에서 끝나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요 두 개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나누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우리 5페이지 경과실, 중과실 밑에 보면 경과실이란 가벼운 주의 의무를 위한다 말한다. 중과실은 중대한 주의 의무를 말한다. 민법상 경과실과 중과실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따로 요구하는 게 있다. 경과실은 필요 없고 중과실을 따로 요구하는 게 있다. 그게 우리 시험범위 박스 안에 있는 게 있어요. 109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1항에 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중대한 자가 빠지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보통은. 근데 109조에서만큼은 과실 앞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중대한 과실. 그러면 109조로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 해석을 할 때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경과실로 착오가 생겼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가 되겠죠. 아니 그 조문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 그냥 민법을 모르고 백지라 하더라도 백지 상태라 하더라도 이 조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생긴 때는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뒤집으면 경과실로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걸 빼고 나와요. 중대한 자로 쏙 빼고 나와요. 뭐라고? 의사표시자의 과실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거 옳은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예? 중대한 자가 빠져서 나온 지문.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왜 출제를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과실에서 끝이 나요. 이 조문도 그냥 과실로 착오가 생길 때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조문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과실 앞에다가 중대한 자를 딱 박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를 못하니까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네? 그러니까 중대한 자를 쭉 빼고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예외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과실에서도 과실로 끝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경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구별을 하는 게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09조가 되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조문 자체가. 이런 거 나오면 중대한 과실만 나오면 중대한에다가 동그라미로 그냥 책이 찢어져라 이렇게 딱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제가 책이 찢어져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시험 문제 나오면 또 틀려요. 또 틀려요. 이런 거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안 돼요. 이런 건 맞춰주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일단 과실에서 끝이 나야 되지만 과실을 경과실과 중대한 과실로 예외적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더라. 경과실이 뭐고 중과실이 뭔지는 전혀 몰라도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그 중과실이 필요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백구조가 있고 백구조 종문을 오늘 눈여겨봐 주세요. 됐죠? 자, 이게 두 번째 용어고요. 세 번째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밑에 내용 읽지 마시고요. 아까 대항이 제가 뭐라 그랬죠? 대항이? 이 주장이라 주장. 다른 말로 주장이라 그럽니다. 그럼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주택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여기 안 옮겨놨어요. 다른 곳에 주소가 있어. 여기는 살기만 할 뿐 주민등록을 안 옮겨놨어. 그러면 나중에 새로운 주택 소유자가 나타나서 나가달라 그랬을 때 을은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게 자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법에서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잘 써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은 어떠한 권리라든가 어떠한 자신의 상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만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됐지요? 네. 6페이지에 보면요. 108조 통정 허위 표시라는 조문이 하나 있어요. 자, 통정 허위 표시 1항에 보면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 표시는 무효다라고 돼 있죠. 자, 어떤 건지 잠깐 생각을 합니다. 맨 위에 보면요. 예를 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대항하지 못한다와 관련해서 갑과 을이 갑이 지금 예를 들어 갑의 부동산이라고 돼 있네. 갑의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갑의 채권자나 저는 국세청에서 갑의 채권자의 경우에 내가 돈을 안 갚아. 국세청의 경우에 얘가 세금을 체납했어. 그러면 갑의 채권자는 갑의 부동산을 경매를 넣으려고 할 거고요. 국세청에서는 체납 처분에 의한 공매를 하게 돼요.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갑의 재산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때 갑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팔아먹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경공매 들어오기 전에 현금으로 싸가지고 금고에 넣어두는 게 제일 속편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부동산 토지가 장차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갑이 팔기가 아깝겠죠.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재산 빼돌려 놓는 거예요. 숨기는 거. 그런 거 많이 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 이름으로 재산 갖고 있는 경우 거의 없죠. 다 갖고 있나 자기 이름으로? 다 부인이나 친척 이름으로 돌려놓잖아. 갑이 지금 그걸 생각하는 거야. 친구를 불러서 거짓으로 매매를 해요. 이걸 가장매매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갑이 을과 짜고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꾸민 걸로 끝나지 않고 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넘겨줘요. 이걸 허위 표시라 그래요. 108조에서. 이걸 허위 표시라 그래요. 상대방과 짜고 치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갑과 을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이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경매를 말합니다. 피하기 위해 가장매매를 하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안 걸리면 괜찮은데 걸렸어. 분쟁이 생겼어. 법원에서는 108조에 들여다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효예요. 이게 무효면요. 우리 법원회의 할 때 이것도 무효예요. 이것도 무효예요. 자, 을에게 되어 있는 이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면 이 토지 등기부는 뭔지 아시죠? 상식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군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공적장부. 이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면 누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현재 을이 등기가 얘한테 넘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 등기가 무효예요. 등기가 무효라는 건 등기는 소유자가 을로 되어 있지만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등기부는 을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문제는 을이 배신을 때려요.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죠. 예? 친구를 믿고 친구 이름으로 딱 돌려놨는데 친구가 항상 믿을 만한 친구가만 있는 건 아니죠. 친구한테 당하신 분들 많죠. 저도 10년 전에 당했어요. 친구한테. 아주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한테 당했어. 그것 때문에 10년 이상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갑이 친구를 믿고 등기를 넘겼는데 친구가 배신을 때려. 배신 때린다는 게 뭐예요? 팔아먹어요. 예? 등기를 넘겨주고 돈을 받아버려요. 을이. 이때 을이 병한테 팔아먹을 때 이거는 원래 내 친구 갑소유인데 내가 갑하고 짜고 매매를 가장해서 나한테 등기가 넘어온 거야. 실제는 내 게 아니야. 근데 등기는 나한테 돼 있어. 그래서 나한테 팔아먹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팔아먹을까요?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팔아먹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발. 그러면 얘는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을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 아까 모른다를 뭐라 그랬어요? 선의. 선의. 자, 이 상황에서 갑이 돈을 다 갚았고 세금도 냈어요. 그럼 부동산 되찾아 와야 되죠? 되찾아오려고 딱 봤더니 누구한테 가 있어요? 병한테 가 있죠? 그럼 병한테 가겠지요? 병한테 찾아가서 야! 너 왜 남의 거 등기를 넘겨갔어? 그럼 병은 뭐라 그래요? 나 을한테 샀는데? 그럼 갑은 뭐라 그럴까요? 야 인마 그 을한테 넘어간 등기 무효야 인마. 원래 내 거야. 도로 내놔 이 자식아.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갑이. 그렇죠? 다시 말해서 갑하고 병이 분쟁이 생겨요. 이럴 때 갑하고 병의 분쟁을 해결해야 되죠. 해결할 때 뭘 갖고 해결한다 그랬어요? 민법 108조 2항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찍소리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이. 그래서 갑하고 병이 소송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 병이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08조 2항이에요. 거기에 조문이 뭐라고 써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갑이 을과의 가장매매가 무효고 나중에 부동산을 찾아오고자 했으나 선의 제3자에게 부동산이 넘어갔다면 갑은 선의 제3자에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을 되찾아올 수 없다. 이게 민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알면 안 되죠. 여기 선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선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알고 샀으면 안 되는 거고. 모르고 샀을 때. 아시겠죠? 일단 결론만, 대항하지 못한다가 여기에서도 써먹는구나. 주장하지 못한다 의미가 이런 거구나.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장. 요거는 이따가 원래 이제 다음 주부터 기본 강의 들어가면 나중에 가장면에서 허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세 번째 용어고요. 네 번째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 필요 없고요. 권리능력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당사자 간의 권리를 둘러싼 다툼이죠. 그럼 누군가가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능력이라 그래요. 동물이 권리를 가질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한 10년 됐나? KTX 건설할 때 경상북도 어디 천성산인가 밑을 터널이 지나가게 되어 있을 때 그 천성산 밑으로 KTX 터널을 뚫지 말라고 천성산 들어가가지고 여자 스님 한 분이 농성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하다 안 되니까 그 천성산에서 살고 있는 도롱뇽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어요. 도롱뇽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원고가 도롱뇽이었어요. 천성산 도롱뇽. 근데 도롱뇽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카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권리가 있는 자와 반대로 의무를 부담하는 자 사이 다툼이 생기는데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가 권리 능력이고
민법상 권리 능력자 이꼴 살아있는 사람. 이 권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라는 건 다른 말로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권리 능력이 생기고 죽는 순간 권리 능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 간의 권리들로 싼 분쟁이 있을 때 권리 능력은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자,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 능력은 똥인지 된장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의사 능력이에요. 왜 이 의사 능력이 문제가 되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력이 있죠. 근데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 무능력자라고. 만취한 사람 있어요. 만취한 자는 왜 의사 능력이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으니까 술이 만땅이 되면 카드 막 긁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보고 카드 명세서 보고 이러지요. 내가 이걸 어디서 긁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의사 무능력자예요. 그럼 의사 무능력자 왜 민법에서 문제가 되는가? 의사 무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민법 뭐 1차 입문서, 2차 입문서 뭐 책이 쌓여 있어. 이게 왜 내 머리맡에 있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어젯밤 노원역 근처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술 마시고 나서 만땅이 된 것까지는 그 이후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을 막 더듬었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지갑을 주섬주섬 봤더니만 카드 명세표가 하나 딱 보이는데 노원 에듀프로 학원 명세표가 떡 있어. 거기에 봤더니만 뭐 이렇게 뭐 몇십만 원 딱 결제가 돼 있네. 그래서 다음날 찾아왔어요. 제가 어제 여기서 이 카드 명세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노원 학원 관계자가 어제 저녁 때 술이 이렇게 취하고 오셔가지고 공인중개사 강의 듣겠다고 등록하고 가셨는데요. 책까지 받아가셨는데요. 그래요. 근데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강의를 1년간 들어야 될까요? 카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에? 무효예요, 계약 자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의사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당사자의 분쟁을 발생하게는 권리 의무라는 게 주로 계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진짜 권리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봤더니 이 사람이 계약할 때 만취해 있었어. 그럼 법원은 땡큐야. 계약은 무효. 넌 권리 없어. 너도 의무 부담하지 않아. 그걸로 끝. 이렇게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의사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약을 할 때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 이게 없으면 만취 있으면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 에? 에? 그것도 다 무효예요. 다 무효입니다. 다만 이제 무효가 되었을 때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 나중에 생각하세요. 무효 뒤처리는 복잡해져요. 그럼 점점 그냥 무효다. 여기서 끝을 내세요. 제가 민법 공부에서 하나 또 중요한 거 말씀을 안 드렸네. 제가 이건 무효입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여기서 끝이 나셔야 돼. 여기서 플러스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하지? 술값은 어떡하지? 이거 생각하다가는 점점 또 배가 산으로 갑니다. 생각을 제가 말하는 선에서 끊으셔야 돼요. 앞으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거 일일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여기서 끝. 만취한 사람의 계약은 뭐? 그냥 끝. 마신 술을 어떻게 알아요? 술값을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나중 문제고. 끝나요. 두 번째가 행위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행위능력도 계약과 관련된 거예요. 계약과 관련된 건데 보통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누구의 간섭 없이도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단독으로 계약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행위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그러면 행위 능력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행위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애들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요. 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우리 민법상 4조에서 만 19세 미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못하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가. 그래서 학원 같은 거 계약할 때도 부모가 알아가지고 계약해주죠. 애한테 카드 딱 주고 나서 야 네가 알아서 계약해. 이렇게 하는 분들 없죠? 보통 어머님이 가셔갖고 학원 알아보고 계약 카드 그다음에 애한테 수강권 좀 너 내일부터 여기 학원 다녀.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그 이유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없어요. 부모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 많지 않은 사람이 계약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무효.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하면 부모가 가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결과가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몰라도 되고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무효고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요걸 머릿속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잡다한 건 다 필요 없어요. 뭐 집에 가서 이거 또 막 읽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막 읽는 분들 계셔. 막 피한정후견이 막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유로 막 이거 읽는 분들 계셔. 그럼 본인이 피한정후견인데 잘못하다가 그러면 안 돼요. 자, 5번에 보면 형성권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권리의 종류인데요. 자, 갑과 을이요. 예를 들어서요.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요. 일방적으로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을이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갑하고 뭘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되죠.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이란 건 상대방과 뭐 하는 거예요? 합의. 그쵸?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고요. 얘가 갑이 땅을 놀려요. 얘는 재산도 많고 그래서 그냥 토지 언젠간 개발되겠지. 그리고 땅을 썩히고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의 땅을 빌려 써요. 빌려 쓸 수 있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토지를 빌려 써요. 토지 임대차. 을이 갑소유 땅을 빌린 이유가 이 갑소유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려고 그래서 을이 건물을 지어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요. 동네에 공터가 있다가 느닷없이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돼 있고 2층 단층짜리 철골 구조물이 딱딱딱 한두 달 만에 뚜다닥 쓰고 거기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 들어서는 거 보신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그 땅을 샀을까요? 아니에요. 땅을 빌려요. 땅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빌리고 건물만 지어요. 자, 이럴 때 이 건물이 누구 소유일까요? 건물은 지은 사람 소유예요. 그러면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려서 을이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은 누구 소유다? 을 소유 건물이에요. 갑소유 땅, 을 소유 건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 동안 얘는 갑소유 땅에 자신 소유 건물을 갖고 있다가 임대차가 끝나면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 민법이 건물 아깝잖아요. 건물 아까우니까 임차인 얘가 갑에게 건물 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나중에 임대차 가서 할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땅을 빌려서 남의 땅에다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을 빌린 사람이 그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그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 땅 빌린 사람, 건물 소유자는 땅 소유자한테 뭐 할 수 있다?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얘가 거절하면 끝나죠. 근데 우리 대법원 이거 갑이 거절 못한다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갑은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돼요. 토지 소유 입장에서 억울하죠? 안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해주세요 제발.
억울한데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아까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려면 계약을 맺고 상대방과 합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을이 병에게 사라! 그럼 무조건 사야 돼요. 갑과 합의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방적으로 하죠. 이 일방적인 권리를 형성권이라 그래요. 일방적인 권리를 뭘 한다고요? 형성권. 권리 중에서 일방적인 권리를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한 대로 그 결과가 생길 때 그런 권리를 뭐라 한다? 형성권. 형성권의 개념이란 게 이런 게 있어요. 쉽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얘가 계약금도 줬고 중도금도 줬어요. 근데 잔금 치른 날짜를 계속 어겨요. 그럼 갑은 계속 잔금 내놓으라고 죽을 때까지 쪄야 돼요. 중간에 계약을 파기해야 돼요. 파기해야 되겠죠. 자, 앞으로는 계약 파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을 쓴다고요? 계약 해제. 그럼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을이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짜를 여러 차례 어겨. 갑은 끝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계약을 해제를 할 텐데요. 이 해제할 때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갑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죠. 갑이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면 끝이에요. 계약을 해제한다.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해제하는 권리도 무슨 권이 되는 거예요? 형성권. 이렇게 되는 형성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가 생기는 권리 뭐라 한다? 형성권. 형성권. 반대로 6번의 청구권이라고 해서 청구권은 뭐예요? 말 그대로 청구하고 상대방이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해요. 이거 청구인데? 이거 청구인데? 아유, 이거 이름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 26회 시험 중에서 다음 중 형성권을 골라라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조문에다가 뭘 놔요? 이걸 놔요. 형성권이 안 보여요, 눈에. 이름은 뭐라고 돼 있어, 이거? 청구권. 근데 실질은 뭐다? 형성권. 이런 것들이 있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름은 청구권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것들을 몇 개 보게 됩니다. 그거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형성권의 개념, 청구권과 대입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뒤집으면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대항이란 건 주장이라 그랬죠? 항변은 거절이라고 생각하세요. 항변은 뭐라고 생각하자? 거절.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요. 토지 매매를 했어요. 토지 매매가 아니고 그냥 가게 가가지고요. 갑이 물건 하나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트 같은 데 말고 이제 마트도 보통 마트는 이제 물건 빼가지고 이렇게 건네주고 계산하죠. 그거 말고 조그만 가게 같은 경우는 가면서 들어가갖고 뭐 주세요 그러죠. 그럼 가게 주인이 물건을 건네주죠. 자, 물건 건네주면서 돈 줘야 되죠. 대금. 이때 물건 먼저 건네받고 돈 받아요? 아니면 동시에 해요? 아니면 돈 먼저 주고 물건 받아요? 보통 동시에 하는 게 맞지요. 공평하게. 물건 먼저 받고 돈은 이틀 뒤에. 돈 먼저 주고 물건은 3일 뒤에. 그러면 물건 팔거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배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와 같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원칙이 물건을 넘겨주는 것과 돈을 주는 게 뭐예요?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동시. 뭐가 원칙이라고요? 동시. 그런데 갑이 물건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을이 돈을 안 내놔. 그럼 갑은 물건 딱 잡고 이러겠죠. 물건을 이렇게 손에 잡고 돈. 이러겠죠. 근데 을이 그냥 물건부터 내놓으래. 그럼 갑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물건을 먼저 줘? 돈 줄 때까지는 물건 못 줘. 라고 하겠죠. 매수인도 마찬가지예요. 물건 사는 사람도 돈을 건네주는데 물건 안 줘. 그러면 아니 물건 왜 안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신이 돈 주는 거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물건 줄게. 그럼 물건 사는 사람은 무슨 그런 개 같은 소리가 있냐고. 돈 줄 테니까 물건 달라고. 물건 줄 때까지는 돈 못 주겠다고 할 수 있죠.
거절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항변. 동시에 해야 되는데 한쪽이 안 해. 그럼 상대방은 동시에 할 때까지 나 못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해서 우리 시험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제도가 하나 나와요. 자, 동시이행 항변권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에서 항변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세요. 항변의 뜻이 뭐다? 거절. 나 못해. 이걸 항변을 합니다. 그 항변권 중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우리 시험법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고 항변의 개념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요? 물권, 채권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용어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오면 다 잊어버려요. 다음 주에 항변이 뭐예요? 그러면 어디 무슨 해변가인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